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1979년 한 여공이 숨졌습니다. 김경숙 당시 22살이었죠. YH 무역 사건입니다. 그해 10월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 의원직 제명안이 날치기로 통과됐는데 김영삼 당시 총재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이 암흑적인 정치, 살인 정치를 감행한 이 정부는 필요도 멀리 않아서 반드시 쓰러질 것이다. 아무리 살인범을 뺏을지라도 새벽이 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같은 달 16일 오전 10시 부산대학교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비상계엄이 선포됩니다. 오늘 1부에서는 40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부마항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 시위를 주동했던 정광민 부마항쟁연구소 이사장 만나보겠습니다. 자기와 아주 친한 사람이 이걸 운영하고 있다. 실제 그 오천적화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저도 알지 못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이 조 장관의 오촌조카가 구속됐습니다. 구속영장 혐의는 뭔지, 이 사건의 핵심 의혹은 또 어떤 것인지 최강병기에서 짚어보겠습니다. 2019년 9월 17일 06시 30분 국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AI도 구제역도 이겨낸 경험과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이겨낼 것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확산 방지를 위한 초동 대처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전문가 3부에서 연결해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저스티스 리그를 구성해서 우리 사회 전반에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는, 공정으로 국민을 통합하는, 공정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비전을 세우고. 영화 제목이기도 하지요. 영웅들이 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한다는 내용의 저스티스 리그. 자유한국당에서 저스티스 리그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시사개보수에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9월 17일 화요일 이동현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1979년 10월 16일이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유신 독재 체제의 한거에 부산과 마산의 시민과 학생들이 일으킨 대규모 민주화운동, 부마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4.19, 5.18 민주화운동, 또 60 민주항쟁과 함께 우리나라 4대 항쟁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만 유일하게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지 못했는데 이제야 제대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부마항쟁연구소 정광민 이사장과 함께 부마항쟁의 역사적 가치와 정신, 남은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부산 경남 지역 시민사회의 오랜 수건이었던 걸로 아는데요. 일단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국가기념일이 지정이 되고 안 되고 이게 어느 정도 중요한 문제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부마항쟁 40년이 됐는데 사실은 부마항쟁을 기억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부마항쟁은 잊혀진 역사였는데 이거를 다시 기억하는 데 있어서는 이 중요한 제도적 인프라가 국가기념일 지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 국가기념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잊었던 역사 아니면 우리가 잊어버린 역사를 다시 되찾는, 그래서 부마항쟁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는 아니면 그런 어떤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그 조치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대단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예. 부마항쟁 박정희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시작점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과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마 사태로 불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전히 우파적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뭐 부마 사태라고 하고요. 전두환 같은 경우는 저 해고록에 뭐 부마 사태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요. 예. 그래서 부마 항쟁으로서 민주화 운동으로서 이것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것조차도 참으로 굴곡이 많은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예. 당시 그래서 부마 항쟁은 어떤 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했었습니까?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나요? 부마 항쟁은 처음 시작은 그 부산대학에서 학생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 학생들이 이 가두로 진출하고 시내로 나가서 시민들과 같이 결합하면서 예. 그야말로 시민 항쟁으로 이게 발전했습니다. 예. 그래서 부마 항쟁을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학생들로부터 시작해서 일반 직장인, 그 다음에 그 도시 서민들, 뭐 이런 나중에 유골 항쟁의 막 원형이라고 할까, 막 그런 계층들이 화이트 칼라라든지 이런 층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해서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박정희 유신 독재를 규탄하는 그런 그 민주화 투쟁을 했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뭐 불황아, 깡패, 거지, 사회 부적응자들이 일으킨 폭동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는데 이 김재규 중정부장이 직접 내려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학생들이 중점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방금 이사장님 말씀처럼 시민들이 합세해서 독재 정권을 타도하자 이렇게 시민사회 운동으로 완전히 지금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고가 이제 올라간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 차지철이나 쪽에서는 박정희는 이거를 폭동, 예. 뭐 소요 사태 이런 식으로 몰아갔습니다만은 김재규가 부장이 부산의 현지를 시찰하고서 이것은 밀란이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박정희나 차지철의 그 대처 방안, 강경 그 무력에 의한 진압 방식으로는 굉장히 더 많은 유혈 어떤 피해 사태가 일어난다고 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 이런 그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뭐 김재규의 그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예. 네, 당시에 예, 시위하면서 뭐 다치신 분들도 많고 희생된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까지 국가 기념일로 지정이 안 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된 보상이나 이런 것은 받지 못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그 40년 동안에 부마 항쟁에 대한 진상규명조차도 대단히 그 늦게 시작이 됐고요. 예. 지금 뭐 부마 항쟁 진상규명위원회가 이미 있고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박근혜 정부 때 처음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게 뭐 진상규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는 못했고요. 예. 다행히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 위원들이 새롭게 바뀌어지고 하면서 상당히 좀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부마 항쟁 관련자 인정 범위도 넓어지고 또 얼마 전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은 사망자도 처음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 점에서는 저희들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들이 정당하게 보상을 받고 그렇게 되기를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사장님도 당시 부산대 7발학군으로 시위에 참여하셨었는데 당시 경찰의 진압 과정은 어땠습니까? 경찰의 그 진압이나 이런 것은 대단히 원시적이고 막 폭력적이고 그랬고요. 또 예. 연행자들이 거의 한 1,500명 가량 되는데 이 수사 과정에서도 그 박정희 그 11.6 있기 전에 김재규 부장의 청탄으로 피살되기 전까지는 중앙정보부가 거의 그 수사를 진두지휘했는데 굉장히 수사가 가혹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자격 용공으로 이렇게 몰려고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했고, 예. 40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그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예. 당시 피해를 보신 분들이 이제 불법 구금 및 가혹행위, 고문 같은 게 당연히 있었겠고요. 예, 예. 그리고 뭐, 원치 않게 감옥을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할 텐데, 지금 부마 민주항쟁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까? 예, 지금 현재는 부마 항쟁법인데, 이거는 광주처럼 특별법이 아니고요. 예. 일반법인데, 이 법적으로, 이게 제대로 된 그 조사 활동을 하고 또 보상을 하고 하는 데는
저희들은 시당초 특별법을 요구했습니다만은 국회라든지 이런 데서 그 정치적인 관심들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일반법으로 되었습니다. 근데 특별법도 특별법이지만 우선 당장은 지금 당장 이 부마항쟁법이 그 활동 그 시한이 지금 거의 올해 연말이면 이렇게 만료가 되는데 그래서 계속적인 저희들은 그 진상 규명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그 빨리 그 시한을 연장하는 그 법 개정이라도 우선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 국회의원들에게 만나서 협조 요청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대답이 좀 있었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일단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해답을 주었습니다. 예. 부마항쟁 보상법이네요, 그러면? 예. 부마항쟁 지금 보상법 체계 하에서라도 이 법을 잘 살려서라도 어쨌든 진상규명과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내실 있게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부마항쟁 보상법 가장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 또 관련자들 명예회복 이 두 가지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진상규명 활동이 상당히 속도를 내어서 지금 관련자 인정을 받은 사람 숫자가 올 연말이면 한 300명 정도 될 거로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예. 그러나 전체적인 총 연행자 수가 한 1,500명입니다. 그에 비한다면. 예. 아직도 이 숫자는 대단히 결코 많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 피해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제대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련자 인정 신청을 하지 않는 분들도 많고요. 예. 그래서 좀 더 이 법적으로 이 활동 시한이 연장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진상 규명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필요가 있고요. 예. 명예회복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부마 관련자들이 그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아까 4대 행정 말씀을 하셨는데 5.18이나 60 이런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그 보상은 참 미미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부마항쟁 관련자에 대한 그 유공자 예우법이라 할까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큽니다. 저희들은 유공자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공자법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적절하게 빠른 시일 내에 뭔가 좀 제도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문자로 3646님께서 5.18 유공자 혜택과 똑같이 받으면 좋겠네요. 같은 민주화 운동이니까 이런 문자 남겨주셨는데. 아이고 고마운 말씀입니다. 예. 이게 아무래도 부마항쟁 다음 해에 그 5.18 민주항쟁에서 희생자가 너무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맞습니다. 5.18로 인해서 사실은 묻히고 가려진 그런 측면이 있고요. 예. 수많은 희생자가 나온 5.18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이런 걸로 초기에는 나서서 문제를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분위기였고요. 예. 그러나 이제 5.18은 상당한 정도로 진상규명이 되고 또 보상도 되고 많은 부분 진전이 있기 때문에 이제 40년 된 부마항쟁이 자기 그걸 조금이라도 좀 찾는 자기 자리를 찾는 이런 데 대해서 5.18이나 오히려 이 기존에 앞서갔던 그런 민주운동이 오히려 이제는 부마를 좀 돌보고 좀 지원하고 이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국가기념식이 10월 16일 날 창원에서 열리는 예정인데요. 이사님 이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됐으면 합니까? 바람이나 이야기 좀 한마디 해주시죠. 예, 부산과 마산에서 오래전에 참으로 큰 희생을 치러서 박정희 유신 체제에 저항하고 결국 박정희 독재를 끝장낸 그런 자랑스러운 민주운동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부산 마산의 시민들이 거기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국가기념일 지정으로와 함께 창원에서 열리는 기념식은 부산 마산 시민의 민주화에 대해서 참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더 큰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그런 것들을 이 기념식에서 대통령님이 만약에 참석하신다면 그런 것을 제안하고 이끌어 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사장님 늦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거 축하드리고요.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부마항쟁연구소 정광민 이사장이었습니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1분 순서 마치고요. 2부 최강병기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 뉴스 정면 승부. 이부 최강병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엄태섭 변호사의 시사저널에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오촌 조카 조범동 씨가 구속이 됐는데 오촌 조카 구속은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결과죠. 예, 예상됐던 결과입니다. 얼마 전에 그 관계회사 대표 2명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때 법원이 기각 사유로 든 것도 주범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기각된 것이 있었거든요. 종범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종된 역할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그때 법원의 시각 역시도 이제 조범동 씨가 주범격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 귀국하면서 조사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될 거라는 것도 거의 기정사실이었고, 발부될 거라는 것도 예상은 다 됐습니다. 혐의는 어떤 겁니까? 혐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보면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허위공시, 특경법상 횡령, 배임, 증거인멸, 교사, 거기다가 이제 금융실명법 위반까지 굉장히 많은 혐의들이 지금 혐의들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있는데, 일단은 앞서 말씀 주셨던 것에 덧붙여서 이번 그 오촌 조카 구속과 관련해서 법원에서는 증거인멸 우려를 또 가장 강한 또 주된 이유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해외에 그러니까 도피성 출국을 했다라는 점 때문에 일단은 그 도주 우려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강하게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일단은 이런 여러 가지 혐의들이 사실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얽혀 있습니다. 얽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게 사실 하나씩 좀 뜯어볼 필요는 있는데 시간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하나씩 볼게요. 일단은 그 코링크라는 그 프라이빗 에쿼티죠. 이 일명 조국 펀드라고 불리우는 그 사모펀드인 블루코 밸류업을 주로 이제 운용을 하게 되는 이 코링크라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거 아니냐.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이모 씨죠. 이모 씨가 대표로 되어 있지만 이제 바지 사장인 것으로 지금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 코스닥 상장사인 WFM. 여기서 이제 WFM은 원래 이제 영어 교육을 하던 회사였는데 최근에 2차 전지 개발까지 이제 하면서 업종을 바꾸면서 코스닥 상장이 되어 있었던 업체고, 또 코링크의 주된 또 투자처이기도 하고, 또 WFM 입장에서는 가장 최대 주주이기도 한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코링크가. 그런데 그러한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허위로 공시했다라는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와 같은 WFM과 그다음에 코링크의 또 다른 투자처인 웰스 CNT하고 합병을 해서 이제 우회 상장을 시도했다라는 그런 점도 보이고, 이것은 결국 이제 주가 부양을 시도한 것은 아니냐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오촌 조카의 혐의점으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죠. 어쨌든 오촌 조카가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그 오촌 조카가 관련된 범죄에 조 장관이나 조 장관의 배우자가 관여를 했느냐. 예를 들면 적극적으로 지시를 했다든가 이렇게 하라고 사주를 했다든가, 아니면 민정수석 자리에 있으면서 민정수석 자리의 위치를 이용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있냐 없냐 중요한데, 지금 일단 나오는 것은 그건 없는 것 같고, 일단 오촌 조카가 일단 본인이 범죄를 저지른 것 같고, 그런데 검찰이 그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불러서 확인해 보겠다. 그거는 역시 사모펀드 관련된 거 아니에요. 어떤 점을 사모펀드와 딸 입시 의혹 두 가지죠. 표창장이 벌써 기소됐으니까 재판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 어떤 걸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겁니까? 이 사모펀드랑 정경심 씨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우선적으로는 오늘 보도가 나왔죠. 이제 정경심 교수로부터 받은 5억 원이 사실상 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피의 설립 자금으로 쓰인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이제 코링크피가 상위에 있으면서 밑에 있는 관계회사들은 이제 거느린 지분 구조가 완성이 되는데,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펀드 운용과 투자가 분리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시장법 위반의
혐의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하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조카의 이름을 빌려서 정경심 교수가 차명 소유를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따라올 수밖에 없고요. 예. 그다음에 부인이 이렇게 큰 돈을 움직이면서 투자를 하는데 남편이 모를 수 있겠냐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그 증거로 이 원래는 블라인드 펀드라고 해서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 몰라야 되지만 예. 그 WFM이라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문료를 받은 걸로 봤을 때 어디에 투자가 되는지 그리고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이 되는 것이죠. 예. 경영에 관여했다는 부분이 또 하나 나왔지 않습니까? 예. 회의에 WFM 그 경영 회의에 참석해서 심지어 그 매출 현황을 보고받았다라는 예. 부분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국 현재 이제 장관이 민정수석 당시에 고위공직자로서 이제 신고했던 채권이 있는데 그 채권이 총 8억이더라고요. 근데 그 8억 중에 3억 원이 그 정경심 교수의 동생인 정모 씨가 이제 빌려서 코링크에 예. 투자한 정황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5억 중에 5억은 오촌 조카인 조 씨에게 빌려줬는데 그 5억 중에 절반인 2억 5천이 코링크 설립 자금으로 들어갔다. 예. 그리고 나머지 2억 5천은 주요 투자처인 웰스시티의 주식을 매입하는 예. 데 쓰였다라는 이런 정황들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정경심 교수의 동생 이름으로 코링크 지분을 차명으로 소유한 것 아니냐라는 예. 차원에서 금융실명법 위반이라든가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예. 결국은 또 이게 이제 조국 장관이 알았느냐 예. 몰랐느냐 자, 그럼 이렇게 이슈로 봅시다. 갈 것 같아요. 결국은 입증 책임은 검찰한테 있는 겁니다. 예. 관여가 됐다 안 됐다 입증 책임은. 당연히 조국 장관이나 배우자는 나는 몰랐다 그럴 것이고 예. 뭐 속았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제 뭐 피해자다라고 그렇죠.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증 책임은 예. 검찰에 있는 건데 그렇다면은 정경심 씨 동생이나 이 조카나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듣는 게 검찰 입장에서는 예. 가장 좋지 않느냐. 진술을 받아내는 게 구체적으로. 아, 그렇죠. 그런 생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구속됐으니까 더 조사를 할 수 있을 테고. 예. 물론이죠. 결국은 이제 정경심 교수가 이제 곧 뭐 소환된다 안 된다 이제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이 오촌 조카의 입에 달려 있는 문제죠.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정경심 교수가 이 펀드 운용과 그러니까 직접 투자를 했는지 안 했는지 예. 여부에 대해서 이제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려면 결국은 이 오촌 조카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예.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예.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추론에 불과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뭐 내용이 복잡한데 예. 사실은 이 모든 일을 정경심 교수가 관여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조국 장관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그게 이제 핵심이죠 사실은 예. 이제 그거를 복잡한 걸 다 실정법 위반으로 하고 검찰이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말이죠. 예, 그 그래서 부분 굉장히 논란이 예. 예상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하드디스크 관련해서 이게 문제가 또 복잡해졌습니다. 예. 언론의 주장, 증거인멸 의혹이 있다. 뭐 이 주장과 뭐 그것도 역시 검찰 아니면은 소스를 얻을 데가 없었을 텐데 언론으로서는 예. 그 주장과 또 지금 이 컴퓨터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법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또 논란이 좀 불거지고 있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단 뭐 최근에 이제 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들어보면 정경심 교수가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것은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방어권 차원에서 예. 하드디스크 교체를 시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물론 이제 피의자나 피고인은 본인에게 유리한 뭐 그 진술이라든가 본인에게 그렇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예. 그런 차원에서의 자기 방어권 행사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또 한 이면에는 본인이 피의자다 혹은 피고인이라는 걸 자인하는 그런 이면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예. 결국은 하드디스크 교체 행위 자체 증거인멸로 보일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 이것이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뭐 촌조카라든가 기타 딸 의혹이라든가 아니면 이 사모펀드 관련된 것과 관련해서 그 주변 인물들이 같이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뭐 증거인멸로 보여질 가능성이 사실상 좀 더 높지 않을까 예.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현재 검찰도 사실 그렇게 보고 이제 조범동 씨의 영장에도 구속영장에도 그런 부분들을 넣은 거 강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게 하드디스크 교체라는 단어가 주는 좀 자극성이 있어요. 예. 저도 그게 가장 큰 그러니까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하드디스크 교체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사실 교체한 하드디스크를 그 이후에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까지가 좀 나와야 진짜 증거인멸의 시도가 있었던 예. 건지 그러니까 진짜로 디가우징 기계에 밀어 은폐를 예. 했든지 아니면 뭐 한강에 가져가서
던지려고 했다든지 예. 뭐 이런 게 나와줘야 이제 사실 진짜 증거 인멸이 아닐까. 사실 하드디스크만 교체하면은 사실 교체한 컴퓨터에서 키면은 그 데이터는 그냥 그대로 나오기 예.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양쪽 그러니까 교체라는 단어가 주는 자극성이 예. 있어요 지금. 사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유 기자가 말한 것처럼 디스크를 교체했어? 라고 하면은 증거인멸 하려고 했네라고 생각할 텐데 지금 검찰이 어쨌든 구디스크 신디스크 다 가져갔잖아요. 압수수색해서. 예. 그래서 검찰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유 기자 말한 것처럼 거기서 보면 디가우징을 했다든가 예. 파기 시도를 했다든가 검찰이 다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시도했으면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언론을 통해서 나오면서 교체했다고 해서 뭔가 증거인멸을 시도하려는 것처럼 기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이유가 네. 그러니까 갈아 끼운 거는 알겠는데 갈아 끼운다고 이제 그 하드디스크의 데이터가 지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옮긴 컴퓨터에서 그대로 실행이 될 뿐이지 이제 그 그래서 이유가 저는 좀 이게 어떻게 검찰 반론 나왔는지는. 나왔다고 하는 이유가 조금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방어권 행사라고 하는 것도 좀 저는 근데 사실은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조금 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이건 뭐 증거인멸 시도가 아니라 어떤 다른 사유에서 디스크 교체한 거 뭐 교체 혹은 예. 뭐 교환 뭐 하여튼 다른 여러 가지 예. 단어를 써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예. 그 자기 방어권은 뭐 정 교수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그 김기찬 교수가 아마 얘기한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요. 좀 보고 조국 장관 딸이 어제 뭐 비공개로 소환이 됐다 검찰에 그런 예. 얘기가 또 언론에 나오던데요. 예, 어제 소환돼서 이제 조사를 받았다고 하고요. 예. 일단 조국 장관 딸에게는 이제 뭐 그 입시 관련 의혹이죠. 첫 번째가 이제 논문 1조자에 등재된 경위. 그다음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을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으면서 이제 근무한 것처럼 이제 허위 증명을 받은 거 아니냐 뭐 이거하고 이제 그 말만은 이제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된 거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 비공개로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 방금 얘기한 그 표창장 문제는 검찰이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재판 날짜도 아마 잡히는 걸로 알고 있는 재판이 예, 뭐 되겠죠. 10월 예. 중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가 됐는데 내용은 어떻습니까?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소장인데요. 일단 정경심 교수가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2년 9월 7일 동양대학교에서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다음에 봉사 기간 등을 기재한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라고 적시를 했고요. 정확히는 이제 표창장 문안까지 만들어서 동양대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해서 사문서인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한 장을 위조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성명 불상자라고 이제 표기한 분이 정 씨 외에 공범이 한 명 더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예. 이거 근데 정 교수를 소환하지 않고 기소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압수 물품하고 예. 그다음에 동양대 총장을 예. 참고인으로 불렀으니까 그거 보고 지금 이렇게 조작이 됐다라고 판단한 겁니까 검찰은? 당시 상황으로는 그렇죠. 일단은 피의자 조사 없이 위조가 됐다라는 혐의를 적용을 당시에 했던 그래요. 거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이 조양이 당시 동양대에서 봉사한 것을 본 또 교직원들이 여럿 있기 때문에 그런 반론들이 예. 이 검찰의 기소 시점 이후에 예. 좀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학교 관계자가 직인 문제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재판에서 아마 예.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법리 다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관계도 아마 거기서 다툴 것 같고 그것도 재판 결과를 지켜보면 되겠고요. 자, 이런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이 세 번째 검찰 개혁 방안을 내놓으면서 검사들을 직접 만나서 대화하겠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검사의 대화 시즌2 됩니까? 만약에 성사되면 재밌겠네요. 기대는 되네요. 기대가 되는데 이게 지금 검찰 내부에서 논란이 많은 관계로 검사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받아들일 수 있죠. 어쨌든 간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근데 이제 내용이 어떻게 될지는 뭐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때처럼 그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험악한 상황이 연출될지 아니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검사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의자에 앉자마자 몇 학번입니까? 검사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누구나 다 고등학교 졸업한 거 알고 있는데. 예. 그래 기죽이고 시작하려고 검사들이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조국 장관은 어쨌든 자신들하고 비슷한 서울대학교 법학과 출신이에요. 좀 다르지 않을까요? 또 법조인이고 비법조인이고 또 아니 어떤 형태로든 이제 가르려고 하는 심리는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검찰 내부 조직. 이게 검사와의 대화가
사실 양날의 칼이거든요, 이게. 특히 이제 조국 장관이 현재 지금 처한 상황이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파급을 어떻게 점치기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유 기자, 검찰 내부 취재 안 해보셨습니까, 이거? 이 반응 물어봤는데, 네. 최근에 출입 못 하신다고? 왜 찍혔습니까, 검찰 쪽에? 예, 여러 이유로. 아무튼 그렇지만 기동량은 좀, 했는데, 사실은 좀, 부정적인 기류가 좀 있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왜냐하면,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인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대화를 한다는 게 적절하냐에 대한 의문도 좀 있고요. 조국 장관은 수사 대상은 아니잖아요, 지금. 가족이 대상이지. 예, 그렇긴 하지만 현재 이제 가족까지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보면은 수사를 받는 입장이지 않냐, 이런. 아니, 근데 수사를 받는 입장인 건 맞죠. 왜냐면은 정경심 교수, 배우자죠. 배우자의 그런 이런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이런 현재 의심받고 있는 혐의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도 수사의 범위 안에 분명히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 논리면. 물론 이제 피의자는 아니지만. 그 논리면 검찰총장이 국회 방문해갖고 야당 의원 만나면 안 되죠. 지금 고발당하고 다 수사받고 있는데. 현재 이제 명시적으로 피의자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형식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그 논리면은 만약에 검찰이 그 논리를 들이대면서 우리는 대화를 못 하겠다고 하면 똑같은 논리로서 야당 방문하고 야당 인사들하고 인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제 말은. 지금 다 저 고소고발 당해갖고 수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잖아요. 예, 그렇죠. 소통을 중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효과적인 소통의 방법이냐에 대해서는 좀 의견들이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어쨌든 이거는 그럼 법무부에서 검찰 쪽에 이게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일단 아이디어 일단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일단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했고 이제 향후 이제 준비가 되고 이제 조율을 하겠죠. 그래. 요것도 좀 지켜보고요. 이게 지금 조국 장관 논란에서 이렇게 자꾸 파생되는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나경원 의원 아들 문제도 역시 이 조국 논란으로 파생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봐야죠. 조국 딸이 문제면 나경원 아들은 더 큰 문제 아니냐 이렇게 되면서 지금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검찰이 또 사건을 배당을 했어요. 이거 이번에는 특수부가 아니고 형사 1부에 배당했네요. 형사 1부죠. 민생경제연구소. 그래서 고발 아마 안진걸 소장님이신 것 같은데 아마 원내대표를 고발을 했고 형사 1부에 배당이 됐는데 일단 형사 1부에 배당이 되는 거는 형식적으로는 맞죠. 왜냐하면 고소고발 사건은 일반적으로 형사 1부에서 하거든요. 형사 1부가 원래는 인권명예보호 전담부라고 해서 그와 관련된 사건들을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경찰 송치 사건 그리고 이제 고소고발 사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신속하게 해야 할 필요가 조금은 이제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건들을 많이 처리를 하고 일반적인 형사 사건으로 분류를 해서 형사부에 배당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그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긴 하지만 이 특수부와 형사부는 분명한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특수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범죄라든가 고위공직자들의 어떤 형사 사건들을 주로 많이 배당받아서 사건 처리를 하는데 특수부는 기본적으로는 인원수가 굉장히 많아요. 부장 1명을 필두로 부부장이 2에 검사만 12에서 13명가량 되거든요. 그리고 수사관만 해도 한 20여 명 가까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대규모죠. 그리고 이제 바로 3차장 검사에게 이제 보고가 되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형사부 같은 경우에는 부장 하나, 부부장 하나 내지 2명, 그리고 검사 3명 내지 4명입니다. 수사관도 10명 미만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규모가 적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와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특수부로 배당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형식상 고소 고발된 사건이기 때문에 형사부에 배당이 돼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맞다라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조국 장관 딸에 대한 입시 의혹이 처음에 고발이 됐을 때도 형사 1부에 배당이 됐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사모펀드나 웅동학원 관련 이제 고소 고발이 이어지면서 특수 2부로 재배당이 됐으니까 현재는 지금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고발한 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이 돼 있거든요. 이제 이 부분을 수사하고 나중에 재배당이 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형사 1부에서 진행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마치죠. 경찰이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받는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오늘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장제원 의원 아들 장영준 씨에 대한 휴대전화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끝낸 뒤에 필요하다면 추가 소환한 뒤에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슷한 예에서 구속된 경우가 있습니까? 이게 사실 이제 그러니까 구속은 결국은 이제 세 가지 사유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주거 부정,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예.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이제 강하게 의심이 돼서 영장 정단 판사가 판단을 하게 되면 구속이 될 수 있죠. 될 수 있고. 근데 다만 이제 경중을 물론 따지겠죠. 예. 따지고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 주거 부정일 리는 없고요. 그다음에 도주 우려도 사실상 뭐 없다라고 보고 이제 결국은 이제 증거인멸인데 예. 장윤준 씨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을 본인이 했다기보다는 이제 교사를 한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제 그 교사한 혐의만으로 과연 구속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왜 구속된 사례가 있냐고 물어봤냐면요. 이게 국회의원 아들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아도 안 되지만 국회의원 아들이라고 해서 또 부당하게 대우받아서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물론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뉴스 정면승부에서도 벌써 몇 달째 재난 정보로 알려드렸던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내 첫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양돈 농가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전문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돈 명예 홍보 대사이기도 한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주선태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증상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게 이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 아닙니까? 예. 이게 말 그대로 열병입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는 막 고열이 나서 막 41도까지 오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식욕 감소되고 뭐 구토 증상 보이고 그러다가 이제 죽는 겁니다. 열이 워낙 많이 나니까 이제 오한이 막 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돼지들이 서로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몸을 떨면서 비정상적인 호흡을 하고 그런 증상들을 보입니다. 예. 이게 뭐 공기 접촉은 아니고 바이러스 접촉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직접적으로 혈액을 통해서 전파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예. 이게 중국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됐다고 하던데 중국에서는 이미 그 돼지 3분의 1가량이 살처분됐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네네. 예, 중국, 베트남, 아시아 지역에만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유럽이나 다른 국가에서도 문제가 됐던 겁니까? 이미 뭐 1960년대 뭐 이때 그 유럽에서 크게 번졌던 것이 다 사라졌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지난해 중국에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이 아시아 쪽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하죠. 막을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막을 방법이 지금 없는 게 문제거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어떤 한 나라의 양돈 산업과 그와 관련된 산업을 초토화시킬 수 있을 만큼 아주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문제가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이 백신이나 또는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발생하면은 이제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아주 십상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던 그 중국 같은 경우에 돼지를 3억 5천만 정도 이렇게 사육을 하는데 비공식적으로 지금까지 한 1억 마리 정도 죽거나 살처분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베트남 같은 경우도 한 지금까지 400만 두 이상 살처분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요. 그만큼 아주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아주 안 되는 그런 정말 상황이 엄중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말씀 이게 막을 방법이 없고 심각한 상황이라면 이게 양도업뿐만이 아니고 뭐 사료 또 육가공업계 요식업계 또 수입업계 전부 다 타격 아니겠어요? 그렇죠. 막을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대처를 잘하면 막을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그 발병한 농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발병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거다라는 그 검역 시스템이 다 준비가 돼 있거든요. 예. 그거에 따라서 대처를 해나가면 됩니다. 일단은 500m 이내에 모든 농장에 있는 돼지들은 살처분해 나가고요. 그리고 이게 그 구제역 같은 경우는 공기로 전파되기 때문에 막기가 참 힘들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지금 혈액을 매개체로 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대처를 이렇게 구역별로 이렇게 막아서 잘 검역 대처를 하면은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 지금 파주 양돈 농가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그게 번지지 않도록 뭐 관계 당국이 노력을 해야겠네요. 네, 지금 초등 대처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하고 내일이 가장 중요한데 그 전에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 저희가 확진하기 전에 이 농가로부터 나온 돼지들이 도축이 된 게 있을 거거든요. 예. 이 도축된 돼지가 어느 정도까지 어디까지 이렇게 운반됐는지 여기까지는 저희가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거를 전부 다 차단해서 걷어들이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초등 대처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지금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가 아직은 한 곳이죠. 네네. 방금 전에 속보 뜬 걸 봤는데 연천에서 또 의심 사례가 지금 발견됐다라고 해서 걱정입니다. 예. 그런데 이 돼지 농가를 보면은 이 한 지역에서 함께 많이 키우는 걸 이제 자주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농가 옆 다른 농가를 빨리 조사를 해봐야겠네요. 예, 근데 다행스러운 게 지금 처음 발견된 이 농가가 파주 농가는 주변 3km 이내에 다른 양돈장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 농가만 잘 이렇게 컨트롤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연천 거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도 지금 몇 달째 계속 조심해달라고 전파 방송을 했었는데 네. 이 파주 농가는 어떻게 해서 들어왔을까요? 이 돼지열병이?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가장 의심스러운 게 파주가 지금 북한하고 가깝거든요. 북한은 예. 이미 들어와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강 따라서 이렇게 멧돼지가 철책 밑으로 이렇게 해서 강 따라서 멧돼지가 수영을 잘하거든요. 예. 그래서 멧돼지로 인해서 실제 그 주변에서 멧돼지 때문에 피해를 보는 농가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온 거 아닐까. 그게 제일 저는 지금 가장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방금 멧돼지 얘기하셨으니까 이 멧돼지가 또 피해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있던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멧돼지가 전국에 굉장히 많이 번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멧돼지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막을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렇군요. 그럼 일단은 아프리카 열병에 감염된 돼지는 살처분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테고. 예, 살처분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근데 이제 구제역 때 했던 그 살처분 방식하고 지금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살처분 방식은 조금 더 이렇게 저희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 하에서 예. 조금 다르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혈액 처리가 좀 달라야 되거든요. 예. 구제역처럼 그렇게 함부로 하면은 또 이제 그 혈액에 또 파리가 또 앉게 되고 또 그걸 또 옮기게 되고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농림축산부에서 준비한 방안대로 이렇게 전문가 말씀 따라서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우리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사람에게 전염되지는 않느냐 이 부분입니다. 예, 전혀 전염되지 않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사람을 감염시키지 않습니다. 감염된 돼지고기를 혹시 먹었을 때도 상관없습니까?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그건 다행이네요. 네네.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아프리카 일단 돼지열병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돼지고기 값이 또 폭등하지 않느냐 이런 걱정도 합니다. 예,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살처분하게 되면은 돼지고기 출하량이 줄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돼지고기 값이 오르고 그게 이제 중국에서 이미 나타났던 상황이고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 소고기나 닭고기 이런 것도 덩달아 오를까요? 지금 양돈 농가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우려스러울 거예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돼지가 이 바이러스 열병의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사람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왠지 좀 찝찝하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돼지고기 섭취량을 또 줄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거를 이제 대체해서 이 소고기나 닭고기로 옮겨갈 수 있는데 특히 이제 값싼 수입 소고기나 뭐 이런 쪽으로 수입육 쪽으로 이 소비가 옮겨갈 것 같아서 그게 가장 지금 우려스럽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돼지를 키우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소나 닭에 비해서? 저희 농산물 중에서 가장 매출액으로 봤을 때 가장 큰 게 돼지입니다. 돼지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그 책임지고 있는 그런 식품군이 돼지고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1년에 저희가 한 1,700만 두 정도, 1,600만 두, 요 정도 소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수입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돼지고기는? 뭐 냉동으로. 그래서 이제 수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충족량이 못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저희 나라 국민들이 좋아하는 부위 있지 않습니까? 삼겹살이라든지 예. 목살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1,400만 두, 500만 두, 600만 두 이렇게 도축을 해도 그 부위가 좀 부족해요. 예.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좋아해서. 예. 그래서 그런 부위들이 많이 수입이 되고 있죠. 예. 이게 계속해서, 네. 방역, 당국에서 방역을 철저히 하겠습니다만은, 네. 만일 중국처럼 손을 못 댈 정도로 퍼지게 되면, 이 농가들 손해도 상당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근데 저는 우리나라 방역 시스템을 믿거든요. 예. 우리나라 그 방역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잘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제역 같은 거 한번 터지면은 정말 잡기 힘듭니다. 공기로 번지기 때문에. 그런데 예. 지난번 저희 나라 구제역 터졌을 때 300만 두 정도 살처분 하면서 막아냈거든요. 예. 이렇게 막아낸 이래가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또 저희 나라의 방역 체계가 군 단위까지 잘 이렇게 돼 있어서 저는 이번에도 잘 대처해서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희망적이지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도 방금 선생님 말씀처럼 네. 우리나라는 AI도 막아냈고 구제역도 막아냈다. 네.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슬기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국민들이 네. 그러면 또 방역 당국을 믿고 조금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예, 좀 협조를 좀 잘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특히 외국에서 들어올 때, 외국 여행 갔다가 들어올 때 육가공품 갖고 들어오지 말아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지켜주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육가공품 안 들어오고 또 방역할 때 혹시 국민들이 협조할 게 있을까요? 예,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참아주시고요. 예. 특히 이제 저희 양돈 농가들은 그런 거에 훈련이 잘 돼 있거든요. 지금 일시 이동 중지 명령 내리셨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 잘 지키실 거예요. 이미 훈련이 잘 돼 있어서 예. 이런 것들 하는 것들 양돈 농가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이런 방역 소독이라든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나라를 위한다라는 생각으로 협조를 좀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주선태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였습니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우아아 칭칭 walla walla bang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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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시사 개보수 시간입니다.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박지훈 변호사, 개그맨 강성범 씨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유한국당이 조국 장관 임명에 반대를 계속하면서 릴레이 삭발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식 투쟁도 겸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평가는 양분된 것 같습니다. 예. 투쟁의 의지를 보여줬다 이런 평가도 네. 있고 쇼하는 거 아니냐, 총선 앞두고 이런 평가도 있는데 세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먼저 말씀 좀 드리면 일단 삭발하니까 실시간 검색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김문수 전 의원이 이제 했는데 예. 또 실시간 검색에서 1위가 된 그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좀 대안 마련은 안 될 것 같아요. 당시만 딱 그 시점만 봤을 때는 어떤 효과는 제가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효과가 있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면 계속 한 명씩 계속 삭발해야 되거든요. 계속 한 명씩 해가지고
8개월 동안 삭발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예. 그 삭발해서 해결될 부분이 사실 없거든요. 그냥 하루 하고 만 듯한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쟁을 하려 그러면은 점으로 대응할 거냐, 선으로 대응할 거냐, 면으로 대응할 거냐 이거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점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진 찍고 아무것도 안 남는 게 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의 어쨌든 삭발이라는 것은 사진으로서 그 역사로서 남지만은 그 이후에 지속 투쟁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그런데 이제 단식 같은 경우에는 선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단식은 줄기차게 이어지니까 계속 압박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번에 단식 같은 경로로 선택 못하는 건 뭐냐면 단식은 또 특수한 게 뭐냐면은 그 한 열흘쯤 돼야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단식 시작하고 나서는 바로 관심 갖기 어려운데 지금 뭔가 즉각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런 걸 선택한 건데 저는 아까 면이라고 표현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좀 임팩트가 있고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측면에서 야당의 전략은 지금 굉장히 공허하다라는 생각이 이런 거예요. 과거의 탄핵 국면을 보세요. 탄핵에 수많은 이제 지점들이 있었지만은 저는 그 과정에서 가장 컸던 정치는 이재명 지사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컸던 이유는 뭐냐면은 문재인이고 안철수고 다들 그 당시에 핵심 지도자들이 주저하고 있을 때 탄핵이라는 가치를 먼저 꺼내들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각인됐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금 뭐 탄핵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약간 미래에 뭘 해야 될까 행동 양식을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만든다든지 아니면 미래의 새로운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내놓는 모습이 있어야 그걸 보고 따라가는 국민들도 있게 돼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아니면 야권 전체가 뭘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은 이 사태로 인해 가지고 상처받은 사람이 젊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입시나 아니면은 이런 사회 공정성 문제가 대두됐다고 하면은 이제 우린 뭘 하겠습니다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었으면 참 좋을 뻔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회의원 포함 우리 당대 인사들부터 먼저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입시에 관한 부정이나 비리가 있는지를 밝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 그거 좋다. 그런 주장을 했던지라고 하면은 그거 좋다. 굉장히 센 무기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했으니까 니네도 받아라 민주당 이런 식으로 뭔가 정치적인 메시지를 그랬다가 막 확 나오면 어떡하려고요. 확 나와도 그걸 쳐내는 게 정치 개혁인 것이고 지금 시점에서 아주 국민들을 속으려고 있는 메시지인데 그거 안 하고 머리를 다음 사람 누가 깎을래 뭐 이런 것들은 자 머리 깎아가지고 하는 거는 결기는 보여줄 수 있겠지만은 국민들한테 와닿는 메시지 수준이 어디까지냐면은 그래 니네 조국 장관 진짜 싫어하고 문재인 대통령 진짜 싫어하는 것까지는 알겠다. 그 이상의 그럼 니네가 근데 하고 싶은 건 뭔데라는 메시지는 답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게 제한적이라는 거죠. 정치인들이 그 국민들한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의혹이 있으면 의혹을 해소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황교안 대표가 이번에 본인의 그 가발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의혹을 해소한 것 같아서 명쾌했습니다. 가발이 아니었다. 네, 아니었어요. 그 오해했던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황교안 대표 연관검색에 가발이 계속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황교안 대표가 가발을 쓴 적이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그거는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발은 아니었던 걸로 하고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던 거 그래서 뭐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단식을 하셔야지 그 삭발은 너무 쉽잖아요. 진짜 결기를 보여주시려면 한 몇 분은 진짜 그 단식을 그래도 단식하다가 죽은 정치인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요. 그거는 선입견이에요. 이번에 틀을 깨보는 것도 죄송합니다. 박지원 의원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 국회의원들이 단식하는 게 과연 국민들에게 아까 이준석 최고 공허함 얘기했습니다만 감동이나 뭔가를 남겨주겠느냐.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기득권이거든요. 법안을 마련할 수도 있고 그렇죠.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말고도 다양한 투쟁 방식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말 한마디면 다 돼요. 저는 그래도 황교안 대표가 단식했어도 나쁘지 않을 것다라고 생각하는 게 단식하면 황교안 대표를 옆에 챙겨야 되는 사람들의 부담이 좀 줄어듭니다. 지금 항상 자유한국당에서 대여 투쟁할 때 문제됐던 건 뭐냐면은 그 국회를 원이라고 했을 때 원 10력, 그러니까 원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게 자꾸 동작해서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정기국회 시즌이 돌아오면은 이거는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그런 판이거든요. 근데 자꾸 저렇게 이제 이번에 삭발할 때도 보면은 국회의원 한 30-40명 간 것 같더라고요. 밖에서 자꾸 일을 만드는 것보다는 어디서 아까 말했듯이 그 기를 모으는 과정이에요. 단식은 한 열흘쯤 있어야 사람들이 관심 가져요. 그렇죠. 지금은 기를 모으는 과정에 좀 투자하는 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하긴 합니다. 또 이제 국회가 또 시작돼야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 문제로 협조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등원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제가 어제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하고 인터뷰했는데 정병국 의원은 이제 그런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더라고요. 그건 안 된다. 국회는 하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야당이 조금 다른 스탠스를 보이는 것 같은데 한국당이 이렇게 그 정기국회를
뭐 전면 보이콧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까지 조국 장관을 끌어내리려고 투쟁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 좀 애매한 부분이 지금 왜냐면은 네. 지금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대통령이 뭐 생각을 바꾸지 않고 조국 장관 스스로가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는 정도가 네. 아니고 뭐 기소는 했습니다. 네. 공소장이 뭐 최근에 공개가 됐죠. 보니까 그 부분 또 직인을 좀 찍어서 지금 됐던 거 봤을 때는 그 파일 같은 거는 좀 말도 안, 그 얘기는 또 필요도 없는 얘기가 돼버렸어요. 공소장 내용 보면 재판도 10월 18일이 첫 재판 준비기일인데 올 연말까지 계속 할 걸로 보이고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도 아직 소환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 그것도 상당히 오래 걸린다면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어떤 그림은 안 그려집니다. 예. 조국 장관이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지금 판단해가지고 달라질 게 사실은 그게 없어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조국이라는 사람을 지명했을 때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투쟁은 뭐 야당으로서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임명이 되는 상태에서는 어쨌든 대통령이 자신의 인사권을 행사한 거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야당이 그러면은 뭐 서두르는 것이 야당의 능사이냐 또는 그럴 의도가 있냐면 서두를 의사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지금 국면이라는 거는 어쨌든 수사를 밟는 법무부 장관 그리고 그 법무부 장관에게 보증서 준 대통령이라는 이 구도 하에서 장기화된다 해서 야당에 나쁠 이유가 없다라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지금 조국 장관이 지금 그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후에 상당히 그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개혁안을 발표했잖아요. 네. 근데 아무도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관심이 갈 수가 없어요. 검찰에 관심이 가지.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조국 장관도 상당히 지치는 시점이 올 거다. 본인은 나름대로 뭐 준칙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언급을 했지만은 국민들이 한결같이 하는 목소리는 지금 저거 할 땐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에 뭐 내가 사법개혁을 하기 위해서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꼭 내가 돼야 된다는 메시지도 갈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앞으로 이 국면 자체 야당이 할 게 없어서가 아니라 야당은 오히려 좀 길게 끌고 나가고 싶은 생각이고요. 오히려 여당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오늘 조국 장관이 이해찬 대표를 예방했는데 이해찬 대표가 거의 뭐 표정이 거의 안 좋았잖아요. 그거의 내심 의미는 뭐냐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요건 제가 설명하고 싶은데 조국 장관 사태를 마무리 짓는 방법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소와 동시에 결단을 내리는 것. 그 사모펀드 관련해서. 두 번째는 야당이 해임 건의안을 내줘가지고 야당의 뜻을 따르는 척 하면서 해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1심 판결을 기다리자라는 그냥 말로 선택을 뒤로 미루는 것이거든요. 근데 세 번째는 해봤다가 김경수 지사 때 꽃배기로 난리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판단을 총선 앞두고 하진 않을 거라 생각하고 야당이 어쨌든 빨리 움직이면 해임 건의안 빨리 내면 전 통과된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도 이걸 장기화되지 않길 바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찬성표 던질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오히려 지금 해임 건의안을 서두르지 않는 겁니다. 잘 생각해보면 정경두 장관 때는 굉장히 서둘렀어요. 아니, 그러니까 야당이 급할 게 없다 해임 건의안 안 서두른다고 하는데 검찰이 수사 중에 있으니까 검찰이 수사하는 거 보고 그 해임 건의안 자기들이 권리를 행사하고 그게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급할 게 없다고 하면은 그게 정쟁으로 흐르잖아요. 정쟁으로 가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정쟁의 의도가 있습니다. 야당은 분명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부인하지 않는 게 뭐냐면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그 전에 보면은 그럼 뭐 조국 장관 본인도 예를 들어 그 일본과의 사태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정치적인 면을 많이 가미했었어요. 국민을 이적자와 애국자로 나누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때 그걸 했던 것처럼 지금 총선을 다 두고 머리 계산하는 겁니다. 야당도 여당도. 근데 그게 먹히려면 조국 장관이 지금 말씀하신 건 조국 장관 기소를 염두에 둔 발언 같아요. 최소한 정경심 교수의 확정 판결 아니면 유죄 1심 판결. 근데 지금 사실 어려워요. 사모펀드 뭐 하고 뭐 제가 법학 공부를 하면서 또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하면서 이번만큼 설명하기 어려운, 저도 이해하기 어려운. 제가 공부가 좀 덜 돼서 그러나 근데 알고 보니까 검찰 수사가 한 두세 단계를 더 가야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 야당은 프레임은 잘 짜고 나가는데 만약에 검찰에서 기소를 못 한다거나 아니면 뭐 더 이상 뭐가 안 나온다 그러면 완전 박살나는 아니 뭐 특검 해가지고 나면 다행이지만 오히려 그게 자신들의 함정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근데 들거든요. 중요한 건 민생은 누가 챙길 거예요? 일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국 장관이 청문회 때 가족의 범법행위가 밝혀지면 그만두겠습니다라고 했나요? 그것도 아닌데 이미 임명이 된 걸 가지고 계속 저렇게 흔들기만 가서 검찰 개혁은 또 언제 할 거야? 그래서 국회는 좀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해보죠.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네, 앞서서 자유한국당 이야기 해봤고요. 바른미래당 이야기 해봅시다. 손학규 대표는 어떻게? 물러나는 겁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모르면 어떻게 최고위원이 모르면 어떡합니까? 우선 제가 다시 한번 청취자분들께 저희 손학규 대표께서 하시는 무리한 언행이라는 것들에 사과드립니다. 그 최고회의 안 열어요? 저 안 간 지 오래됐어요. 어쨌든 대표가 추석까지 10% 안 되면 물러나겠다고 했잖아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 답이 없습니까? 이준석이랑 하태경이 안 도와줘서 못했다라고 선언하셨는데. 그러니까 좀 도와주는 척이라도 해보죠, 그래. 근데 또 거꾸로 뭐냐면 저희가 도와주려면 또 웃긴 게 저희를 또 손학규 대표 측근들이 윤리위에 저희를 제소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안 도와줘서 10% 못한 건데 반대로 저희는 윤리위에 집어넣어놓고 뭐 이런. 윤리위에 집어넣어진 상태에서 도와주면 더 멋있잖아요. 에이, 이건 말이 안 되죠. 애초에. 아니, 지금,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당을 자유한국당에 갖다 바칠 수 없다. 자유한국당으로도 지키겠다. 뭐 이런 스탠스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하나에 꽂히시면은 예. 그걸 계속 얘기하시는데 아무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거든요, 지금. 예. 그러니까 좀 그분이 뭐 지금 정치적으로 충분히 경륜이 있으신 분이고 본인이 어떤 이유로 확신을 하신지 모르겠지만은 그 확신하시면은 돌려세우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근데 어쨌든 자유한국당에서는 바른미래당 쪽으로 러브콜을 몇 번 보낸 거잖아요. 보내긴 보내는데 예를 들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바른정당계가 뭐 호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예. 당장 전병국 의원님만 해도 그건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유승민 의원도 아주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굳이 따지자면 최근에 그런 움직임 뭐 조국 장관 반대하느라 부산에서 이제 하태경 의원이 주도해서 부산 시당 간 연대, 야권 연대 정도 한 게 있는데 그거는 뭐 누가 봐도 그건 조국 때문이지 그거는 뭐 한국당과의 그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이 부산에서 했던 반조국 연대 그게 전국으로 퍼지면서 말 그대로 반문재인, 반조국 이렇게 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가 손잡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있거든요. 당장 제가 서울시당에서 그럼 책임자인데 서울시당에서 저랑 이혜은 의원은 하지 말자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당별로 결정하는 것이고 어떤 보수대 통합을 염두에 두고 움직인다기보다는 부산은 굉장히 지금 이제 민주당의 지지율이 낮아지고 이제 좀 야성이 강해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된 연대지 뭐 그런 전염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행동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원병호 최고는 저희하고 인터뷰할 때 합당은 불가하고 선거 때 뭐 개별적으로 연대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 했는데. 저도 합당 불가론 문병호 의원이랑 자주 소통하는데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희는 탈당하면서 나올 때 요구했던 제시 조건들 뭐 친박 청산이든지 이런 것이 된 것이 없는데 합당한다 그러면은 사실 정치는 명분 싸움인데 저희가 뭐가 되겠습니까? 참 보면 참 바른미래당 참 미래가 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제 뭐 정병국 의원하고 얘기하는 것도 들었었는데 중대 결단을 한다는 거는 탈당을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궁금해요. 젊은이들도 그렇고 제 주변도 보면 약간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난 바른미래당 좋다 했는데 왜 마음을 못 주냐면 저기도 되게 시끄러운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가 지금 굳이 마음을 줘야 되나? 이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꽤 많아요.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님께서 보수도 하고 진보도 하고 중도도 하시겠다고 선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항상 하는 얘기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저희 주 업종이 되면서 도저히 팔아먹을 수 없는 상품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박준 변호사 보수예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팔리잖아, 이러면은. 이게. 근데 어쨌든 지금 전국에서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러면은 정당이라는 것은 뭐 선거에서 이기려고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총선 지금 총선 전국이고 총선이 다가왔고. 바른미래당에서도 어쨌든 뭔가 수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당 내부에서 나올 것 같은데. 수도권 싸움은 뭐 몇천 표 차이잖아요. 뭐 1, 2% 차이인데 합치냐 안 합치냐에 따라서 가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뭐 그걸 염두에 두고 움직일 수 있지만 이 국민의당 출신들 인사 같은 경우에는 확신범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3당으로 해보니까 선거 해볼만 하다는 확신범이고 바른정당계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보수의 어떤 개혁 보수의 대우가 형성되면 같이 할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지금 보면 황교안 대표 체제하에 자유한국당은 친박당이 명징하거든요. 제가 굳이 이런 말씀 드릴게요. 자, 황교안 대표가 삭발했잖아요. 네. 그럼 황교안 대표보다 더 앞서가지고 삭발이나 단식한 분들이 어떤 분인지 혹시 아세요? 이현주요. 그리고 여성 의원 두 분. 박인수 의원님. 그리고 이학재 의원님. 세 분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바른정당에 있다 돌아가신 분들 아니면은
그러네요. 뭐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 무소속으로 계신 분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의 친박 주도 질서에서 끼기 어려운 분들 또는 거기에서 부담이 있는 분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충성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는 거예요. 뭐 이현주 의원 약간 다르지만 케이스가. 예.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지금 자유한국당 당내 분위기가 어떤지를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조국 논란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전국에서 야당이 반사 이익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국민들이 야당을 대안세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근데 이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은 게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제가 지난번에 안철수 대표랑 지난 총선 때 4년 전에 붙었거든요. 네. 그때 여론조사를 보면 참 재밌는 게 여의도 연구원에서 보내주는 게 32대 33 이렇게 나와요. 저랑 안철수 대표랑. 박빙인 것처럼 나와요. 근데 무당층이 한 25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상식선에서 무당층 나한테도 오고 안철수 대표한테 갈 테니까 뭐 적당히 해볼 만하겠군요. 근데 선거 까보니까 무당층이 다 글로 갔네요. 무당층이 다 그때 국민당 쪽으로 붙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언제나 무당층은 그 정권이 있을 때 야성향을 다소 띠게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우리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온 지지율이 자유한국당까지는 가지 않는다. 그게 맞아요. 내가 자유한국당 지지를 선언할 때까지는 이르지 못하지만은 아니면 야권 지지를 선언하는 데 이르지 못하지만은 반대로 정권에 대한 어쨌든 반발 심리라는 거는 존재하는 무당층이라는 거죠. 근데 지지하다가 빠졌다가 좀 조용해지면 다시 지지해야지?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조국 장관과 일련된 사태로 이탈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가치의 충돌이 오고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좀 반대로 그게 사실 좀 반영이 예전 같으면 됐었거든요. 집권 여당이 좀 잘못했을 때 예컨대 뭐 지난 정부라든지.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매스컴이나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여당 비판하잖아요. 조국 장관 임명 관련해서. 그것을 고스란히 하나도 이렇게 지지율로 못 받는다는 거는 참 야당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생각도 많이 우리가 잘 들어요. 생각해보면 2012년부터 지금까지 있어서 선거 중에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이제 여당이던 시절에 민주당이 선거에 돌입할 때 27% 이상의 지지율을 가지고 선거에 돌입한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지방선거 딱 한 번 있을 거예요. 30몇으로. 그런 것처럼 야당의 지지율은 항상 여당보다 과소평가되는 게 현실인데 무당층에는 항상 야당표가 많이 숨어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게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 얘기했네요. 네. 민주당 싫지만 한국당 더 싫다. 이런 프레임에 갇혀 있다고. 정확히 요즘 보면은 한국당을 싫어하는 것과 나경원 대표를 싫어하는 것이 약간 동치인 것처럼 될 정도로 나경원 대표가 공격을 다 받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지금 뭐 홍준표 대표 같은 분들도 지금 나와가지고 나경원 대표 때리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건 오래됐는데요, 때리는 건. 근데 이제 요즘 들으면 이제 홍준표 대표가 얄밉게 거발한 일이 망할 줄 알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런 것들이 참 보수가 뼈아픈 지점인 게 분열로 망한다는 게 보수의 테마처럼 돼버렸어요, 최근에 보면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총선에 돌입하기 전에 각자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무당층 관련해서는 뭐 저는 사실 나경원 원내대표 말이 맞는 것 같고 일부 확인이 안 된 부분이니까 좀 야권 그러니까 진보 성향의 무당층이라면 예컨대 중도에 있다가 뭐 야당을 찍지만 지금 갑자기 한국당을 찍을 가능성은 저는 무당층이라도 적어 보인다는 게 좀 일반적인 느낌인데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은 또 그렇게 뭐 선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무당층이 정말 야당으로 갈지 자유한국당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 분석해 볼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보통 무당층이 많거나 아니면 그 정치 혐오자들이 많아지는 상황이 일본 같은 곳 이제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 할지도 모르는데 권역별 비례하는 일본 같은 경우 보면 어떻게 발전했냐면요. 그래 자민당도 싫고 민주당은 뭐 이상한 정당인 것 같고 공명당도 싫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보자는 움직임이 있었냐면 오사카 사람들은 오사카 동네당 한번 해보자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사카 유신회라는 걸 만들었던 것이고 지금의 일본 유신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당층이 결국에는 거대 정당들 실망하는 지역 정당 만드는 케이스가 있어요. 우리도 있죠. 우리도 과거에 친노는 진짜 싫은데 뭐 새로운 게 나와가지고 안철수고 호남 어떻게 해본다고 하니까 호남에서 밀어주자 해서 호남당이 하나 나왔던 게 국민의당이었고 자 그럼 이것과 다른 모델 유럽엔 보통 어떤 일이냐면요. 연동형 비례 이렇게 되면요. 가치 정당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만 밀자. 뭐 녹색당 이런 거, 뭐 세금 제로당 이런 거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우리나라에서 자유한국당이 못 받아챙긴 무당층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틈새 정당으로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진행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뭐 말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말 잘하시니까 저도 끄떡끄떡하게 되네요. 그러면 이번에 두 분한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책임론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거든요. 아까 홍준표 이야기했습니다만 홍준표 대표도 물러나라. 이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책임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냥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실수도 했고 본인의 의욕도 있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볼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가만히 계셔주면 좋겠는데 계속 자기의 그 허울? 그거를 놔두고서 강성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체면이란 게 없나? 자기 의욕부터 해소해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이럴 땐 조용히 계셔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지지층을 위해서는 더 도와주는 게 아닐까. 예. 저는 좀 딜레마예요. 이 조국 장관이 지금 임명된 게 나경원 원내대표의 책임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와중에 뭐 이틀 청문회도 안 받고. 그 얘기인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좀 제가 생각이 짧은지 몰라도 조국 장관 임명됐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좋은 거 아닙니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렇게 잘 이렇게 투쟁을 할 수 있는 게 나경원 원내대표의 어떤 지도력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또 그렇게 봐야 되는데 또 그 과정에서는 또 비판을 하고 이 부분이 사실 제 머릿속에 정쟁인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예. 어떤 뭐 가치라든지 이거보다는 정쟁을 좀 삼기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분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바른미래당 얘기 하나만 더. 아까 뭐 합당은 없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쭉 했었는데 오늘 하태경 의원이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합당은 없다. 전혀. 현 시점에서라고 했거든요. 이게 앞에 현 시점에서 합당은 없다는 말은 결국은 나중 시점 가면 모른다 이 말 아닙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갑자기 뭐 자유한국당 당사에 번개가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신박이 청산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모른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인데 이게 얼마나 현실성 없는 이야기인지는 하태경 의원이 아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하태경 의원이 보면 동네에서 되게 공부도 잘하고 어른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되게 불친절한 동네 형 같아요. 불친절한 공부 잘하는 동네. 하태경 의원 되게 내성적인 거 알아요? 그래요? 예. 그 내성적인 사람 중에 가끔가다 마이크만 잡으면 말 세지는 사람 있잖아요. 약간 그런 케이스지. 하태경 의원 되게 내성적이에요. 그 사석에서 보면은. 재밌다. 네. 그래요. 하태경 의원 이야기까지 할 때 나눠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자유한국당에서는 바른미래당에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반조국 연대 하자 뭐 형 같은데 어쨌든 바른미래당에서는 아직은 좀 회의적인 것 같은데. 회의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저는 된다. 뭐 반조국이든 뭐든 해서 뭐 캠프 안에 정작 지금 바른미래당 내 안철수 모인다. 유승민에게는 반손학규 연대하는 말 정신 없습니다. 진짜 야당은 지금 꽃놀이 팬데 이게 못 끌어오네. 조국보다 반손학규 연대 중입니다 지금. 참. 알겠습니다. 정철이없네요. 예. 오늘 세원할수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998년 역사상 최초로 정권 교체에 성공한 김대중 대통령은 DJP 연합의 한 축이었던 김종필 자민련 총재를 국무총리로 임명합니다. 그러나 당시 거대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김종필 씨는 서리 딱지를 무려 6개월간이나 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 기록은 깨어지지 않고 있고 김종필 총리는 헌정사상 최장수 총리 서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은 누구를 위하여 총리 인준을 해주지 않은 걸까요?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혹은 정의를 위해서? 아니면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 질문에 명쾌한 해답을 준 당시 야당 인사를 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조국 장관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사권을 행사했고 언론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펜으로 의혹을 파헤쳤습니다. 국회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청문 권리를 행사했고 검찰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검으로 조국 장관 일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국 후보자는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미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1야당이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나 국민을 위한 길이겠습니까? 20년 전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었던 한나라당이 그랬던 것처럼 대통령의 인사권을 인정하지 않고 국회 운영에 비협조하면서 무조건 조국 끌어내리기에 올인하는 것이 국가나 국민을 위하는 것일까요? 법무부 장관 하나 끌어내리려고 제1야당 의원들이 단식하고 삭발투쟁하는 것이 국민에게 감동이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에 반대하고 투쟁하고 압박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 일이고 일견 야당으로서 당연한 정치적 행위로 보여집니다만 이미 임명된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올인하는 모습은 대한민국 제1야당이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은 저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고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